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국방을 지향합니다. 인도에서 국방무관을 역임한 김철환 예비역대령을 모시고 인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나누기 전에 부럽습니다. 이런 멋진 수염을 인도에 계실 때도 수염을 길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인도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수염을 길러서 사실 국방부에서부터 지적도 받고 아니 그게 왜 지적감이죠? 제가 한 번은 제가 수염을 기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인도의 국방부 장관 파리카르라고 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 나라 집회를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왜 지금 한국인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느냐. 그렇게 맞아요. 질문을 해서 제가 그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인들은 뭐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역모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당신은 수염을 한번 길러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려면 저희 장관님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 대사관의 대사님께서도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님 승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내가 장관한테는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귀국하셔가지고 우리 김태형 당시 장관인데 장관님한테 언뜻 제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근무 도중에 또 국방부 차관을 하셨던 백승주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예. 그분이 이제 인도를 한번 오셨는데 보부동반에서 오셨는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국방부에서 수염을 깎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군기문란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무슨 군기가 이렇게 수염 깎는데 한 5분 정도면 되는데 5분 만에 회복되는 군기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귀국할 때는 수염을 이제 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무관으로 근무하는 도중에는 그 인도의 국방장관께서 무슨 행사 때마다 저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저 수염 기른 그 무관이 한국 무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좀 줬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로 전역하고 나서 다시 한국 인도 우호 관계를 상징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외교 활동은 현지에 잘 어울리는 가운데 현지 방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협력을 얻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염들을 다 기르는 곳에 가서 수염을 깎고 있으면 그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예, 제가 수염을 기르니까 인도 군인들이 좀 저를 보고 자주 웃고 좋아해 줬습니다. 예, 인도는 파키스탄, 중국, 네팔, 벵글라데시, 얼른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국경을 갖고 있습니다. 국경을 여러 나라와 맞대고 있는 나라는 분쟁이 많아요. 안보적 고려 요소에 좀 복잡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도가 느끼는 현실적인 위협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서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선배이면서도 제가 서 박사님과 인터뷰를 좀 이렇게 제가 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 박사님이 갖고 있는 이 용어 사용입니다. 이거를 인도가 갖고 있는 위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 위협이 영어로 하면 threat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인도 국방참모대학을 방문해 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국방백서에 주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적이라는 게 이제 주된 프라이머리 에네미라든가 또는 메이저 메인 에네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인도의 주적은 누구인가? 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학교장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은 군인인데 에네미라는 표현을 쓰는가? 에네미라면 당신이 지금 당장 그 에네미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경우 당신이 얘기하는 그 적이라는 것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외교를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적이라는 용어보다는 위협이라는 용어를 써라. 인도가 생각하는 주 위협은
중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키스탄이라고 본다. 네. 그래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 참 지혜롭구나. 인도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 용어를 써서 쓸데없는 분쟁 그리고 충돌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교와 군사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제외 무관을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행사장에는 반드시 대사, 그 옆에 무관 이 두 명이 함께 나란히 초청을 받아서 나갑니다.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인도, 파키스탄 벌써 3차례나 큰 전쟁을 치렀어요. 긴장이 높고 했는데 현장도 많이 가보셨나요? 예, 아주 현장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 현장을 방문하겠다 하니까 인도 정부에서 그거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네. 대신 저희가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는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군 장교들이 꼭 파견이 되는데 그 평화유지군의 인도 본부가 저희 대사관 바로 옆이고 제가 살던 저희 집 옆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근무하던 장교들이 교대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또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내막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파키스탄과의 긴장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긴장 관계 이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강도가. 인도군 내부에서는 그건 명확합니다. 인도군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군사적인 자기의 상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파키스탄은 자기를 귀찮게 만드는 존재. 근데 실질적으로 인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협은 실제로는 파키스탄 쪽에서 오는 테러 위협이 더 많습니다. 오호.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테러 위협 때문에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상당한 긴장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중국을 자기들의 그 주요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남북 관계하고 비교하면 어떻죠? 남북 관계보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쟁이 더 많습니다. 예, 자주 발생하고 그게 굉장히 많은 뉴스거리인데요. 요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되면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때의 분쟁이 사실 그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인도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 있는 그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이렇게 대화나 이런 문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나중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이제 들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인도는 6.25 때 의료 지원을 한 참전국이죠. 우리에게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당시의 의료 지원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당시에 어떤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는 인도가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운 참전 국가였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참전 16개국 하면 인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도는 전투 부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보낸 것은 의료 부대를 보냈는데요. 의료 지원국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의료 지원국인데 이 의료 부대가 제가 수없이도 갔습니다. 근데 이름이 60 페라 메디컬 유닛. 페라가 파라슈트입니다. 공수. 60 공수 의료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1950년 11월에 부산항에 들어와서 대구 또 문산에다가 2번의 기지를 옮기면서 설치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약 20만 명 치료를 해준 그런 전력이 있고요. 이 얘기를 좀 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의 참전 용사들을 입문하면서도 느낀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 부대가 하나 있고 다른 부대가 하나 있는데 한국 전쟁이 53년 7월 27일 휴전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포로 관리를 위해서 인도에서 연대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문산에 와서 주둔하는 부대가 있는데요. 이 문산에 주둔하면서 의료부대가 그 부대가 합류됩니다. 아하. 그래서 문산에서 포로들을 관리하고 실제로 이 포로들이 돌아갈 것을 표명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신문을 통해서 북한이야, 남한이야 이렇게 물어서 반공 포로도 나오고 대부분의 포로들이 다 남한을 선택하죠. 그런데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88명 있었습니다. 그 88명을 데리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주의적이네. 네. 그래서 선박에 실어서 인도로 가서 그 중에 10명이 중국군이었습니다. 중공군. 그래. 중공군을 빼고 한국인이 78명 정도가 남아서
제3국을 또 선택하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가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멕시코로 가기를 희망했는데 멕시코가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리에 상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게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뭐 불교를 전래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도 해줬다 하는 것을 제가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살아 계시던 분이 현동아 씨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주제로 광장이라는 소설, 최인호의 소설 광장이 그 사람을 주제로 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제군에서 그 거제군이 지원해서 만든 영화도 기향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부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다뤘는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인도의 참전 용사 중에는 네. 지금 살아계신 분은 있죠. 계세요? 지금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무관 마칠 때쯤 해서도 그 10여 명 정도만 살아계셨습니다. 그 참전국들을 다니면서 보면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급격히 줄고 지금 이제 거의 100세에 달하는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보은 이제 옛날에 그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된 대한민국 이렇게 알리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사도 하고 하죠. 그래, 그건 이제 이렇게 대사관에서 대사님 주관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워낙 연로하시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행사를 가정 방문 행사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했는데 그 중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미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분들 만나면 정말 많이 울고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훈 활동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가 위상에 맞는 그런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의 표시 활동은 정말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참, 서 박사님 그 포로 수용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포로 수용소 그 부대가 한국에 온 게 1953년 11월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게 1954년 4월인데요. 문산에서 한국에 겨울을 보낸 겁니다. 근데 만났던 모든 그 포로 관리부대, 그게 이제 인디안 코스터디언 폴시스 해갖고 ICF라고 불리는데 지금도 별명이 한국여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경험담 중에 빠지지 않는 게 한국의 추위입니다. 추위. 인도가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한국의 추위,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 내부에서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갔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고하다가 해고를 미처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잔혹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치를 벗어난 잔혹스러운 지옥이 거기 펼쳐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상이 걸려 발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런 일들이 전장에서 있었는데 그 더운 나라에서 와서 그런 겨울을 여기서 경험했으니 얼마나 잔인한 겨울이었겠습니까? 그런 희생을 해준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꼭 해야 될 성숙한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도를 떠올리면요, 일단 카스트 제도, 네. 이 엄격한 신분 질서 이게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죠. 우리가 이제 과거로 되돌려서 조선 시대의 그 엄격한 유교적 질서 속에서 신분 제도라는 게 이런 게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근데 인도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까지 그게 유지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갖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인도에 가서 살다 보니 뭐 그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뉴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렇게 나눠지고 마지막에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도 이렇게 5가지 계급이었다고 그래요. 뭐 브라만부터 뭐 샤테리아, 바이샤, 수드라, 다음에 달리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치 그거 유사합니다. 신분의 구분으로 보면. 근데 인도의 카스트는 명확하게 힌두교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인도의 대부분이 사실 힌두교도다 보니까. 그런데 이 힌두교도에 의해서 이런 신분, 바이만이 사실 힌두교의 그 종파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종교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달리트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과거의 우리 사회의 조선시대 백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날 인도 사회에서의 그럼 이 카스트 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능하고 있는가 볼 때는 겉으로는 그 차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 실제로 모디 총리라든가 지금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전임 달리트 출신이고, 그래서 신분에 관련돼서 그런 차별의 문제를 제가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글도 읽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인도는 부자냐 가난하냐로 오히려 구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대 조직 내에서 만약에 이 카스트 제도가 지금 존재하고 일부라도 기능을 한다면 야, 이거 군대 힘들겠는데? 예.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군대 내에서는 카스트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보다 인도군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파에 의한 문제였습니다. 인도가 이제 종교의 나라라고도 불리는데 인구의 모든 대부분이 힌두교고, 그리고 시크족이라고 해서 머리 이렇게 망건을 쓰고 쇠물 깎지 않는 시크교도라고 하는데 시크족들, 다음에 무슬림, 다음에 불교, 기독교, 이 정도 비율로 분포해 있는데 인도 군들이 군내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아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제 저희하고 좀 상반되는 건데요. 저희 아마 그 서박사님 군 생활하실 때 우리 신앙의 전력화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얘들은 신앙의 전력화가 반대로 신앙이 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해서 군종 장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군종 활동을 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자유시간과 휴일에 한해서 할 수 있대. 이거를 장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종파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 시크 교도로만 구성된 부대가 있습니다. 아하. 시크 연대가 있고요. 또 출생에 따라서 서박사님 그 네팔의 유명한 구루카 용병이라고 있습니다. 구루카. 고지대에서 이렇게 이 산악지대를 잘 타는 아주 용감한 군인들로 영국 뭐 이런 데 용병으로 가고 있는 구루카 출신으로만 구성된 대대가 10개 대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카스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근데 게다가 이제 카스트 중에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인데 이 군인 자체가 크샤트리아라는 이 카스트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죠. 제가 인도 장성과 함께 겨울같이 있었는데 코스트가드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인도의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탈변가예요. 온갖 얘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군요. 근데 네. 이거는 일반적인 성향인가요? 예,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의 국방참모대학이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소령 한 명을 파견하는데 매년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장교들 육성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쭉 있는데 마지막에 포벌리, 플루언시한 장교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유창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말만 유창한, 말만 앞세우는 놈,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많단 말이에요. 말 많은데. 그래서 참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이런 식인데 제가 그걸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버벌리 플루언시한 그 장교가 육성의 목표라니. 저게 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학교장의 설명이 뭐냐면 장교라는 것은 말로 지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병사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게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유창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을 잘못하는 장교는 장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말이 많으면 말갱이 같은 새끼.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상관이든 부하든 언어로 설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통합도 이루어지고 작전도 잘 되는 것인데 말 많은 것은 무조건 덕이 아닌 걸로 간주를 해서. 스 박사님도 이렇게 인도군에서는 총장도 하셨을 텐데. 그럴까요? 제복 입은 사람들을 보면 언어가 단정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을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이게 말로 표현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알려줄 수 있어야 그 산 지식이라는 말에 선생님 그 국제회의 돌아다녀 보시면 유엔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의 의장을 인도 애들이 합니다.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한국 그 유엔이 남북한 간에 그때 유엔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위원장도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의 문화가 깊고 오래되고 또 지금도 머리가 좋고 뭐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은 이게 말이 많다 보니 좀 신뢰성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랬든 어쨌든 간에 인도는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도에 주목하라. 오늘 전 인도무가 방위 사업 분야에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환 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인도 얘기 재밌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번 나오셔서 아이, 좋은 또 얘기 나눠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